안녕하세요. 저는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네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다름 아닌 자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썰밤 가족 여러분들도 자식 때문에 마음고생 해보신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제가 겪은 일은 마음고생 정도가 아니었죠. 정말이지 이런 자식을 뒀다는 게 부끄러울 정도였으니까요. 아들 키우느라 제 청춘을 다 바쳤는데 아들은 결혼해서 제 짝을 만나더니만 그런 어미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려버렸죠. 아들이 제게 어떻게 했는지 들으시면 정말 화가 나실 거예요. 그래도 마지막엔 속 시원하게 끝나니까 걱정 마시고요. 재밌게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23살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작은 분식집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평범하게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남편이 참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었거든요. 둘이서 힘들어도 으쌰으쌰하면서 하루하루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았죠. 그러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비록 가진 건 없어도 세 식구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죠. 그런데 이 운명이라는 게 참 잔인한 거더라고요. 아들이 겨우 5살이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새벽에 시장에 재료 사러 나갔다가 음주운전차에 치여서 결국 눈을 감고 말았죠. 그렇게 저는 하루아침에 과부가 됐네요. 무슨 정신으로 장례를 치렀는지도 모르겠어요. 그저 남편의 영정사진만 보면서 울고 또 울었는데 문득 정신을 차려보니 아들이 옆에서 제 옷소매를 붙잡고 있더군요. 엄마, 아빠 언제 와? 왜 계속 안 와?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하늘나라가 어딘데? 나도 가고 싶어. 아빠 보러 갈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어떻게 이 어린 것에게 아빠가 영영 안 온다고 설명할지 막막하고 서글펐죠. 저는 애써 감정을 추스른 채 아들을 끌어안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영수야, 하늘나라는 아주 나중에 갈 수 있어. 그때까진 아빠가 우리를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러니까 우리 둘이 힘내서 잘 살아야 해. 알겠지? 그럼 아빠는 언제 오는데? 안 오는 거야? 아빠는 이제 안 와. 그래도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영수 엄마도 하고 아빠도 하고 다 할게. 그런 게 어딨어. 나 아빠 보고 싶은데. 아들이 제 품에 얼굴을 묻고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어요. 저도 참으려고 했는데 결국 같이 울고 말았죠. 그날 밤 아들을 재우고 나서 혼자 앉아 생각해봤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분식집을 나 혼자 할 수 있을까? 우리 영수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는데요. 친정 부모님은 애 두고 재혼해라. 너 아직 젊고 앞길도 창창한데 너 혼자 영수를 어떻게 키우냐? 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남편이 남겨준 유일한 보물인 아들을 어떻게 버리고 다른 남자와 재혼을 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는 아들이 얼굴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남편의 빈자리가 느껴지지 않도록 잘 키우자. 우리 아들 아빠 없다고 움츠러들게 하지 않을 거야. 혼자서 분식집을 꾸려나가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재료 준비하고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그 사이사이에 아들을 돌보고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래도 장사 시간을 줄일 순 없었어요. 아들을 남부럽지 않게 키우고 싶었으니까요. 저는 못 먹고 못 입어도 아들만큼은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계절마다 새 옷을 사주고요. 먹고 싶다는 거나 갖고 싶다는 게 있으면 뭐든 다 사줬죠. 아들이 그늘 한 점 없이 자랐으면 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면서부터는 교육비가 더 많이 들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들의 과외비와 학원비를 마련하려고 새벽에 청소 아르바이트까지 시작했죠. 분식집 문 닫고 나서 새벽 2시부터 6시까지 상가 건물 청소하고 그러고 바로 분식집 준비하고 정말 죽을 맛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견뎌냈네요. 그래도 보람이 있던 게 아들이 공부를 제법 했어요. 고등학교 올라가선 담임 선생님이 서울에 있는 명문대를 보내보자고 말씀하실 정도였죠. 비록 아들이 너무 긴장하는 바람에 한번 미끄러지긴 했지만 그래도 1년 재수 끝에 아들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네요. 재수학원비를 대느라 분식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아들이 가져온 합격 소식 하나에 그간의 힘듦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죠. 아들도 제 노고를 알아줬어요. 엄마, 그동안 고생 많았어.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대학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꼭 성공할 테니까. 고생은 무슨 고생. 엄만 괜찮아.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말고 네 몸 생각하면서 너 하고 싶은 거 다 자유롭게 하고 살아. 내가 하고 싶은 게 엄마 호강시키는 거야. 효도하는 거라고. 대학 4년 동안도 아들은 정말 착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와서 분식집 일도 도와주고 알바도 해서 용돈 벌어 쓰고 정말 기특했죠. 그리고 아들은 졸업 후 목표로 하던 대기업에 합격했어요.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만한 유명한 회사였죠. 엄마, 이거 받아. 내가 주는 용돈이야. 아들이 첫 월급 받고 나서 무려 100만 원을 용돈으로 줄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아이 됐어. 너 힘들게 번 돈을 왜 엄마한테 줘? 됐으니까 뒀다가 너 필요할 때 써. 아이 그냥 받아. 나도 이제 어엿한 직장인이야. 앞으로는 내가 꼬박꼬박 용돈이랑 생활비 줄 테니까 무리해서 일하고 그러지 마. 아니 이참에 아예 가게 접어. 말만으로도 참 믿음직스럽고 고마웠어요. 하지만 아들에게 부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일은 계속했는데요. 그래도 정말 행복했어요. 아들은 됐다는데도 매달 용돈도 주고 가끔 좋은 옷이나 건강식품도 사다 주고 명절이나 생일같이 특별한 날엔 명품 가방이나 스카프를 선물하기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이런 게 바로 자식 키운 보람이구나 싶었죠. 분식집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기분이 좋았죠. 그런데 아들이 30 넘어가면서부터 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집에 자꾸만 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저와 시간을 보내는 대신 자꾸만 밖으로 돌았죠. 뭔가 수상해서 물어보니 웬걸 회사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와 눈이 맞아 사귀게 됐다고 하더군요. 처음엔 기뻤어요. 우리 아들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지 싶었거든요. 안 그래도 아들이 통 여자를 만나질 않아서 이러다 노총각으로 혼자 늙어 죽는 거 아닌가 걱정도 하던 차였고요. 하지만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난 순간 제 기쁨은 불안과 걱정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사귄 지 한 1년쯤 됐을 무렵 아들이 자기 여자친구를 가게로 데려왔거든요. 엄마, 내 여자친구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어머님. 정수진이라고 해요. 아들 여자친구는 뭐랄까 딱 전형적인 서울 깍쟁이처럼 생겼더라고요. 물론 예쁘긴 했어요. 키도 크고 말끔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절 보는 눈빛에서 뭔가 차가운 게 느껴졌어요. 마치 이런 사람이 내 남자친구 엄마구나 하면서 실망하는 듯한 시선이었죠. 제 가게를 두리번거리는 표정에서도 뭔가 불편함이 느껴졌고요. 그들도 제 자격지심이라 생각하고 애써 웃으며 아들의 여자친구를 맞이했어요. 영수가 그렇게 자랑을 하더니 정말 예쁜 아가씨네.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 많았어요. 자, 얼른 앉아요. 시장하죠? 아, 네. 하지만 아들 여자친구의 표정은 더욱더 안 좋아졌어요. 앉자마자 주변을 둘러보더니 노골적으로 인상을 쓰더군요.
분식집이니까 당연히 기름 냄새도 나고 좀 낡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자란 곳이고 제가 평생 땀 흘려 일한 곳인데 그런 표정을 지으니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생전 이런 낡고 허름한 가게에서는 물 한 잔 마셔본 적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순간 제가 부끄러운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아서 얼굴이 화끈거렸네요. 뭐 먹고 싶어요? 떡볶이? 김밥? 우리 집 돈가스도 아주 맛있어요. 아, 괜찮아요. 여기 오기 전에 간단하게 먹고 왔더니 별로 배가 안 고프네요. 아니, 그래도 점심때가 다 됐는데 뭐라도 먹어야. 아니요. 실은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서요. 그리고 밀가루 알레르기도 좀 있고 튀긴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 순간 마음이 참 가라앉았어요. 매운 것과 튀긴 것도 못 먹고 밀가루 알레르기도 있다니. 그럼 분식집에서 먹을 게 뭐가 있어요? 혹시 일부러 핑계를 대는 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죠. 그래도 어린 친구니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 음료수라도 줄까요? 아니요, 어머님. 저 진짜 괜찮아요. 웃으며 그렇게 단호하게 거절하니 저도 더는 뭘 권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 뒤로 눈치가 보여 그 아가씨에게 말도 잘 못 걸었어요. 옆에서 아들이 대신 설명해줘서 둘의 연애사와 그 아가씨 아버지가 고등학교 선생님을 한다는 것 정도만 알게 됐죠. 결국 아들과 아들 여자친구는 가게에 온 지 1시간도 안 돼서 나가버렸어요. 물론 중간에 손님이 와서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서운하더군요. 아들이 그 아가씨를 집에 바래다주고 다시 왔을 때 슬쩍 물어봤어요. 영수야, 네 여자친구 귀하게 자란 아가씨 같던데 혹시 엄마가 분식집을 해서 마음에 안 든다니?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아니, 아까 왔을 때 뭐 해준다고 해도 다 거절하고 표정도 안 좋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아까 바래다 주면서 얘기했는데 오면서 멀미하느라 속이 별로 안 좋았대. 엄마가 자기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오히려 걱정하더라. 그래? 그런 거였어? 아들의 말을 들으니 그제야 좀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내가 괜히 오해를 했구나 싶었죠. 물론 여전히 찜찜한 마음은 남아 있었지만요. 그런 제 생각을 읽은 듯 아들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수진이 진짜 괜찮은 애야, 엄마. 요즘 여자들 같지 않게 개념도 있고 얼마나 착한데. 아들은 자기 여자친구에게 푹 빠진 눈치였어요. 아니나 다를까 몇 달 후 아들이 결혼 얘기를 꺼내더군요. 솔직히 아들 여자친구 첫인상이 썩 마음에 들었던 건 아니라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래도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허락하고 두 사람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해줬는데요. 웬걸 상견례를 하면서부터 또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 다음 주 일요일에 상견례 하기로 했는데 괜찮지? 그날 가게 쉬는 날이잖아. 그래, 어디서 하는데? 그 땡땡동에 있는 한정식집이야. 뭐? 땡땡동? 그 수진이랑 둘이 알아보려고 했는데 수진이 아버님이 잘 아는 곳이 있다고 하셔서 거기로 아버님이 직접 예약해 주셨어. 땡땡동이라면 평소 부자 동네로 이름난 곳이라 괜히 움츠러들더라고요. 아들 앞길에 누가 되면 안 되니까 평소에 안 입던 정장도 입고 머리도 미용실에서 단정하게 했죠. 그리고 상견례 당일 그 한정식집에 도착했을 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주차장부터가 외제차 천지고 입구에서부터 압도당하는 기분이었죠. 웨이터가 안내해줄 룸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평생 가본 곳 중에 제일 비싼 곳 같았어요. 어서 오세요. 예비 며느리와 함께 예비 사돈 내외가 먼저 와 있었는데요. 딱 봐도 저와는 살아온 격이 다른 사람들 같았어요. 예비 바깥사돈은 깔끔한 정장 차림에 고급 시계를 차고 있었고 예비 안사돈은 명품 한복을 입고 있더라고요. 순간 제 차림이 초라해 보일까봐 어깨가 움츠러들었죠. 안녕하세요. 영수 애미 되는 사람입니다. 강영옥이라고 해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정태원이고요. 이쪽은 제 안사람입니다. 김희순이라고 해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예비 사돈 내외가 절 훑어보는 시선이 영 불편하더라고요. 어쨌든 자리에 앉아 음식이 나오는 동안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는데요. 문득 예비 안사돈이 묻더군요. 근데 안사돈께선 무슨 일 하신다고 하셨죠? 아, 분식집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예비 안사돈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제가 분식집 한다는 걸 전혀 몰랐던 것 같더군요. 분식집이요? 어느 동네에서 하세요? XX동에서 하고 있어요. 아, 그쪽이면 임대로 하시는 거죠? 임대냐고 묻는 투가 뭔가 깔보는 듯 했어요. 마치 건물도 없이 세 내고 사는구나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래도 애써 꼬아듣지 않으려고 차분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임대로 하고 있어요. 제 대답에 예비사돈 내외가 눈빛을 주고받더라고요. 뭔가 역시나 아는 듯한 표정이었죠. 하지만 그것도 잠시. 이내 바깥사돈이 표정을 감춘 채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이, 그러시군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아들 키우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고생이 많으셨겠습니다. 아이, 고생은요. 우리 영수가 워낙 효자라서 혼자서도 잘 커줬네요. 아이, 그러게요. 뿌듯하시겠습니다. 박서방이야 뭐 인물 훤하지, 대학 잘 나왔지, 일 잘하지, 부족한 게 없잖아요. 이빨린 말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사돈 내외는 저희 아들 자체를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예비 바깥사돈이 또 말을 꺼냈죠. 그나저나 결혼 준비는 저희가 애들하고 같이 좀 주도적으로 해도 될까요? 제가 교육계에 있다 보니 하객도 좀 많고 격식도 맞춰야 해서요. 아, 네. 그 주도적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물론 비용은 반반 부담하되 예식장이나 필요한 장소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 돈은 반반 내라면서 준비는 자기들이 다 하겠다니 그 순간 가슴이 답답해왔어요. 그럼 전 뭐예요? 그냥 돈만 내는 기계인가요? 일순 기분이 상했는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이번엔 예비 안사돈이 물었어요. 혹시 하객은 몇 분 정도 예상하세요? 글쎄요, 뭐 친척들이랑 지인분들에서 한 100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예비 사돈 내외가 서로 눈을 마주치더니 예비 안사돈이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 그럼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네요. 저희 쪽이 300명 정도 되거든요. 이가 발이 좀 넓어서 어쩌면 그보다 더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하객 수를 좀 줄여주실 수 있을지. 말도 안 되는 요구라고 생각했어요. 하객 수가 그렇게 많으면 식대를 더 부담하든가 알아서 제주껏 손님 수를 줄이든가 해야죠. 저희 측 하객 수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뭐라도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요. 그때 옆에 잠자코 있던 아들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는 자기가 대신 입을 열더군요. 아이, 그럼요. 당연히 그래야죠. 걱정 마세요. 어차피 저희 쪽은 친인척 수도 적고 엄마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아들의 그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무리 결혼을 성사시키고 싶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숙이고 들어갈 수가 있나요? 하지만 차마 사람들 다 있는 데서 아들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 그냥 입을 다물었고요. 그렇게 상견례는 기분 나쁘게 끝이 났는데요. 집으로 들어오는 차 안에서 저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영수야, 아까 하객수 얘기할 때 좀 그렇지 않니? 뭐가? 그쪽은 300명 넘게 부른다면서 100명 부르겠다는 우리한테 하객수를 줄이라고 하다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어떡해. 4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식장도 많지 않을 거고 식대도 어마어마하게 나올 텐데. 그러니까 줄여도 그쪽에서. 그러자 아들이 제 말을 끊고 긴 한숨을 내셨어요. 수진이 아버님이 발이 넓다잖아. 사회생활만 수십 년을 하셨는데 당연히 그렇겠지. 근데 우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잖아.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그냥 우리가 맞추자 엄마. 결혼이란 게 그런 거잖아. 어떻게 다 우리 입맛대로만 하겠어.
제 말을 끊고 그렇게 대답하는 아들에게 솔직히 많이 서운했네요. 그런 제 표정을 읽었는지 아들이 달래듯 그러더군요. 전 그러면 나중에 내가 잘 얘기해 볼게. 나중에 얘기해 본다더니 그 나중은 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해서 전 완전히 투명 인간이 됐죠. 며칠 후 아들이 와서 또 말하더라고요. 엄마, 예식장 예약했어. 그래? 어디로 했는데? 엄마도 같이 가서 보고 싶었는데. 그 수진이 아버님 지인분이 추천해 준 곳이 있어서 가격도 괜찮길래 바로 했어. 수진이도 마음에 든다고 하고. 아무리 결혼은 둘이 알아서 하는 거라지만 마음이 좀 그랬어요. 차라리 아들이랑 예비 며느리 딱 둘이서만 결정하고 지내가는 거면 저도 마음이 상하지 않았을 텐데요. 계속 예비 사돈댁 입김은 들어가면서 애들이 제게는 통보만 하니까요. 그 뒤로도 그런 식이었어요. 필요한 장소며 메뉴도 예비 사돈 내외와 애들이 정하고 식순도 자기들이 짜고 제게는 그냥 돈 달라고 할 때만 연락이 오더군요. 신혼집을 구할 때만 해도 그래요. 전 그냥 제가 아들 결혼하면 주려고 모아둔 돈에 아들 저금을 합쳐 적당한 집을 구했으면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죽상을 하고 제게 그러더군요. 엄마, 혹시 돈 좀 더 가진 거 없어? 수진이랑 내가 들어가려는 집이 없는 돈 있는 돈 다 끌어 모아도 좀 부족해서. 얼마나 부족한데? 전세금이 5억인데 한 1억이 모자라. 1억? 그렇게 큰 돈은 엄마도 없지. 이미 가진 돈 다 너 결혼한다고 줬는데 좀 더 저렴한 집을 알아보든가 하는 게. 엄마, 수진이가 그 집 아니면 안 된대. 어머님 아버님도 꼭 그 집으로 하라고 하시고. 그 말에 숨이 턱 막혔어요. 그래도 1억은 너무 큰 돈인데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떻게 마련해? 가게 담보로도 대출 받으면 되잖아. 나 재수할 때 그랬던 것처럼. 엄마 신용도 좋으니까 금리도 괜찮을 거야. 아들 재수할 때 진 빚 갚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대출을 받으라니 절로 마음이 무거워졌죠. 다 갚을 자신도 없었어요. 영수야, 엄마가 나이가 몇인데 또 빚을 져. 가게 담보로 잡았다가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뭔 문제가 생겨. 내가 매달 이자는 꼬박꼬박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유 될 때 원금도 다 갚아줄게. 그렇게 말하는 아들의 표정이 너무 대수롭지 않아 보여서 마음이 아팠어요. 마치 제가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는 식이었죠. 제가 쉽게 대답을 못하자 아들이 간절한 표정으로 제게 매달렸어요. 엄마, 제발 도와줘. 이번만 도와주면 정말 다시는 이런 부탁 안 할게. 나 수진이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신혼생활도 남부럽지 않게 시작하고 싶고. 결국 저는 아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어요. 분식집을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서 아들한테 줬죠. 자식이 아니라 왼수 같더군요. 그렇게 점점 서운함이 쌓여가던 중 또 한 번 마음이 무너지는 일이 있었어요. 엄마, 하객 명단 다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또 왜? 아버님 직장 동료분들이 좀 더 늘어서 한 20명 정도만 더 줄여야 할 것 같아. 식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땐 정말 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뭘 더 어떻게 줄여? 줄이려면 그쪽에서 줄여야지.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아들이 긴 한숨을 내셨어요. 엄마 또 왜 그래? 너야말로 왜 그래? 결혼한다고 이제 네 엄마보다 네 여자친구랑 그쪽 집안이 더 우선인 거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왜 자꾸 우리가 숙이고 들어가야 하는데? 네가 수진이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다고? 엄마, 나야 그렇지. 근데 솔직히 엄마도 알잖아. 내가 수진이보다 집안엔 많이 빠지는 거. 수진이네는 아버님도 교사시고 할아버지가 사업하시면서 물려준 재산도 꽤 돼. 그에 비해 난 아버지도 없고 뭐 물려받을 것도 없고. 엄마도. 아들은 뒷말을 차마 잊지 못했지만 무슨 말을 하려던 건지 충분히 예측이 됐어요. 맞아요. 아들은 분식집이나 하는 홀어머니인 절 부끄러워하는 거였어요. 그걸 깨닫자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아들도 자기가 실수했다는 걸 알았는지 다가와 다급하게 제 어깨를 감쌌어요.
엄마 미안. 방금 내가 실언했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지?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래, 미안하다. 나름 부족함 없이 너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가진 거 없고 창피한 애미라서 정말 미안해. 엄마 왜 그래? 내가 언제 그렇게 말했어? 알았어. 하객수는 내가 더 못 줄인다고 잘 얘기할게. 그러니까 속상해하지 마. 어? 내가 잘못했어. 아들은 몇 날 며칠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예전처럼 집에 일찍 들어와서 제 눈치를 살피며 애교도 부리고 작은 선물도 사다 줬죠. 솔직히 한 번 받은 상처가 그걸로 아물진 않았지만 뭐 어쩌겠어요. 제겐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자 유일한 가족인데. 결국 저는 마음을 풀었고요. 그렇게 결혼식도 예정대로 진행됐죠. 하지만 진짜 기가 막힌 건 결혼식 당일이었어요. 저희가 결혼식 답례품으로 수건을 준비했는데요. 식이 다 끝나고 하객분들이 나가실 때 자세히 보니 신부 측 하객들만 손에 답례품을 하나 더 들고 있더라고요. 확인해보니 예쁜 포장지에 쌓인 고급 와인이었어요. 당연히 저희 쪽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요. 저희 쪽 친척 어르신 한 분은 제게 대놓고 묻더군요. 뭐야, 왜 신랑 측 하객은 와인이 없어? 신부 측 답례품만 준비한 거야? 그게 저도 잘 모르겠어요.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급하게 아들을 찾았어요. 아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영수야, 이게 뭐야? 와인은 언제 준비한 거야? 그게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 따로 준비하신 것 같더라고. 수진이가 나한테 미리 얘기한다는 걸 깜빡했대. 깜빡했다고요? 아니, 준비할 거면 양쪽 하객 다 준비하든가 그도 아니면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 순간 정말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제 지인이며 친척분들 다 모셔놓고 제가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같은 결혼식에 왔는데 어떤 분들은 답례품을 2개나 받고 어떤 분들은 수건만 덜렁 들고 가고. 급하게 웨딩홀 직원한테 물어봤더니 근처 마트에서 급히 뭐라도 사서 드릴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뛰어가서 조미료 선물 세트를 사와 황급히 포장해서 드렸는데 신부 쪽에서 받은 고급 와인 세트와는 비교도 안 됐죠. 하객분들이 나가시면서 저한테 수근수근 하시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 똑같은 결혼식인데 답례품이 왜 이렇게 달라? 신부 쪽은 그렇게 좋은 걸 주더니. 정말 얼굴이 화탓해질 정도로 부끄럽고 창피했어요. 며느리도 사돈 내외도 미안하단 말은 하는데 그게 정말 미안해서 하는 사과인 건지도 모르겠더군요. 결혼 이후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비추지 않았어요. 신혼여행 끝나고 한번 자기들 집들이 할 때 또 한 번 절 불렀던 것 빼고는 연락도 없었죠. 처음엔 신혼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단둘이서만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할 때니까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도 연락이 뜸하니 점점 너무하다 싶더군요. 며느리에게 얘기할까 하다 괜히 시집살이라고 느낄 것 같아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영수야, 요즘 왜 이렇게 안 와? 엄마, 우리 아들 보고 싶어. 미안해 엄마. 회사 일도 바쁘고 집 정리도 아직 덜 돼서 통 시간이 안 나네. 그래도 가끔 와서 밥이라도 먹고 가지. 아니면 엄마가 너 좋아하는 반찬 좀 해다 줄까? 아니야, 요즘 집에서 밥 잘 안 먹고 거의 사 먹어. 나중에 연락할게. 하지만 아들이 말하는 나중은 좀처럼 오지 않았어요. 가끔 자기 필요한 일이 있을 때만 전화를 하고 그마저도 바쁘다며 금세 끊어버리곤 했죠. 그뿐인가요? 아들은 결혼 후 제게 주던 용돈도 싹 끊어버렸어요. 처음 1~2달은 깜빡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2달, 3달이 지나도 통 얘기가 없어서 먼저 물어봤죠. 영수야, 엄마 용돈은 이제 안 주는 거야? 그게... 아들은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솔직히 말해서 당분간은 좀 힘들 것 같아. 결혼하고 나도 이래저래 돈 나갈 일이 많네. 아기 가지는 거 대비도 해야 하고.
아들은 딱 거기까지만 말했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며느리의 입김이 들어갔다는 걸 말이죠.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어요. 왜? 수진이가 주지 말라디? 그러자 흠칫하던 아들이 이내 멋쩍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것도 있고, 근데 수진이가 나쁜 뜻이 있는 건 아니야. 엄마 아직 일도 하고 계시고 정정하시잖아. 지금은 용돈 주지 말고 아끼다가 엄마가 더 나이 들어서 진짜 일 못하게 되면 그때 도와드리는 게 낫지 않냐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포장하든 결국 며느리가 용돈 주지 말라고 했다는 거였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어쩔 수 없이 기분이 상하더군요. 영수야, 그럼 미리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엄마가 언제 너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 있니? 너한테 압박 준 적도 없는데. 수진이랑 그런 얘기를 나눴으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야지. 그럼 이해했을 텐데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다 엄마가 물어보니까 이제서야. 미안해 엄마. 내가 요즘 일 때문에 정신 없다고 했잖아. 엄만 그깟 50만 원 때문에 너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결혼 준비할 때도 그렇고 이래저래 너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그래. 그래 미안하다고. 조만간에 한번 갈 테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지? 하지만 그 뒤로도 아들은 좀처럼 집에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어쩌다 한번 와도 예전 같지 않았죠. 밥 먹자고 하면 밖에서 먹고 왔어 하고 집에서 만든 반찬 가져가라고 하면 집에서 밥 잘 안 먹어 하면서 거절하더군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아들은 언젠가부터 며느리를 닮아가기 시작했어요. 사실 며느리가 귀하게 커서 그런가 옷이나 가방도 명품만 고집하고 돈도 좀 헤프게 쓰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넘겼는데 웬걸 명절에 아들 내외를 만났는데요. 아들이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브랜드였어요. 영수야, 옷 새로 샀니? 잘 어울리는구나. 이거 수진이가 사준 거야. 그래? 꽤 비싸 보이는데. 이 티만 한 80만 원 할걸? 근데 그 값을 해. 얼마나 편하고 태가 나는지 모른다고. 티 하나에 80만 원이라니. 생각보다 어마어마한 금액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아들이 주제에 안 맞는 사치를 하는 것 같아 걱정이 됐죠. 집도 아직 전세에 제 가게를 담보 잡아 낸 빚까지 있는데 좀 아껴야 하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죠. 너무 비싼 거 아니냐? 티는 세탁기 몇 번 돌리면 금방 해질 텐데. 집 대출도 있고 곧 애도 가져야 하는데 좀 아끼는 게 어때? 그러자 잠자코 듣고 있던 며느리가 끼어들었어요. 아직 저도 이 사람도 젊고 벌 만큼 벌고 있는데 이 정도는 꾸미고 다녀야 어디 가서 무시 안 당해요. 그래도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 네? 더는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제 말을 자르는데 그렇게 무안할 수가 없더라고요. 누가 봐도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 마음이 상했죠. 하지만 아들은 그런 며느리의 태도를 지적하기는커녕 편만 들기 바빴어요. 제가 해준 반찬을 수십 년간 잘만 먹어놓고는 어느 날 또 그러더라고요. 엄마 이 반찬 너무 짜다. 그래? 짜다고? 간 그렇게 많이 안 했는데? 내가 요즘 싱겁게 먹어서 그런가 봐. 수진이는 요리할 때 염분을 최대한 줄이거든. 건강에 안 좋다고. 엄마도 신경 좀 써봐. 아들은 그렇게 뭐든지 며느리와 비교하면서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며느린 이렇게 한다, 며느린 저렇게 한다. 듣고 있으면 제가 뭔가 뒤떨어진 사람이 된 기분이었죠. 그러던 중 며느리가 임신을 했어요. 당연히 기뻤죠. 드디어 제가 할머니가 되는구나 싶어서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아들이 또다시 제게 어마어마한 요구를 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임신했으니까 지금 사는 집으로는 좀 좁을 것 같아서 더 넓은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하는데 혹시 돈 좀 보태줄 수 있어? 또? 아니 신혼집 들어간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사를 해? 그 집도 충분히 넓잖아. 아니야, 지금 애 방을 따로 만들 공간이 없어. 유치원이랑 초등학교도 너무 멀고. 얼마나 필요한데?
전세살이도 지쳐서 아예 매매를 할까 하는데 받은 집이 있거든? 근데 내 명의로 대출 풀로 땡겨도 한 2억 정도가 부족해. 이번에도 역시나 억소리 나는 액수였죠. 영수야, 엄마가 그렇게 큰 돈을 어디서 구해와? 이미 네 집 전세금 때문에 가게 담보로 돈 빌린 것도 아직 못 갚았는데. 그리고 사돈댁은 뭐라고? 거기에도 얘기해봤어? 뭐 집에 재산 좀 있다며?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급격하게 어두워졌어요. 그게 실은 장인어른이 최근에 분양 사기를 당하셨거든. 노후 대비용으로 상가 하나 구매하려다 그만. 지금 모아둔 돈도 다 날리고 살고 계신 집도 경매로 넘어가서 위태로운 상황이야. 그나마 장인어른이 계속 일하고 계시니까 어떻게 생계 유지는 되는 모양인데 어쨌든 손 벌리기 힘든 상황이야. 생각지도 못한 사돈댁 소식에 가슴이 갑갑해졌어요. 그런데도 굳이 이사를 가겠다는 아들 내외도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 상황에서 꼭 이사를 가야겠니? 그냥 조금만 참고 살면. 엄마 수진이 걔 알잖아. 걔 무남 동료로 워낙 귀하게 커서 자기가 갖고 싶은 건 꼭 가져야 직성이 풀리는 애야.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그게 말이 돼? 안 되겠다. 내가 며느리랑 얘기 좀 해봐야겠어. 엄마 왜 그래 진짜. 돈 빌려주기 싫으면 싫다고 말해 그냥. 아들은 며느리에게 꽉 잡혀 사는지 제가 며느리와 얘기해보겠다고 하자 성을 내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한심하던지요. 그래서 저는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어요. 엄마도 이젠 못 도와줘. 더는 빛날 곳도 없고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자 아들의 얼굴이 한층 더 차가워졌어요.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솔직히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설마 아들이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기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어릴 때부터 항상 그랬어. 난 아빠도 없고 집에 돈도 없고 늘 애들 눈치만 보면서 살아야 했다고. 그래서 내 애만큼은 그렇게 키우기 싫어서 그래서 이사 가겠다는데 엄마는 왜 내 마음을 몰라줘? 막말로 내가 결혼할 때 엄마가 전세금 좀 보태준 거 말고 해준 게 뭐가 있는데. 다른 집은 부모가 집도 해주고 차도 해주는데. 영수야, 너 정말 이렇게까지 엄마 가슴에 대못 박을 거야? 뭐가? 엄마의 말로 내 가슴에 대못 박았어. 됐다. 나 먼저 갈게. 아들은 그렇게 떠나버렸어요. 혼자 남겨진 저는 정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아들이 어떻게 제게 그런 모진 말을 할 수 있는지, 남편 없이 혼자서 얼마나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이제 와서 대체 해준 게 뭐가 있냐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그 뒤로 아들 내외의 연락은 더 뜸해졌어요. 예전 같으면 며칠 지나서라도 아들이 먼저 미안하다고 전화라도 했을 텐데 이번엔 그마저도 없더군요. 며느리 영향인지 아들이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 마음이 아팠어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는데요. 뭔 말을 해도 여전히 무뚝뚝하기만 했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며 계속 핑계만 대더군요. 며느리가 출산을 했다는 소식도 며칠 뒤에나 들었어요. 그것도 아들이 직접 연락한 게 아니라 며느리 SNS를 보고 알게 됐죠.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라요. 첫 손자가 태어났는데 바로 연락도 안 주다니. 아들에게 전화하니 그나마 좀 마음이 풀렸는지 오라고 하더군요. 마침 사돈 내외도 와 있다면서요. 그 말에 더 기분이 상했지만 애써 내색하지 않고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며느린 제 얼굴을 보자마자 영 반갑지 않다는 표정을 지었죠. 어머님, 어떻게 오셨어요? 영수가 얘기해줘서 왔지. 영수는? 잠깐 나갔어요. 병실엔 예비 사돈 내외가 와 있었는데 며느린 그 두 사람하고만 대화를 나누고 손자를 보여줬어요. 보다 못한 제가 손자를 한번 안아보겠다고 했더니 아직 신생아라 조심해야 해요 라면서 못 앉게 하더군요. 눈치가 보여 겨우 30분 정도 있다가 나왔는데 정말 서글펐네요. 몇 달 뒤 며느리 산후조리가 끝나고 집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며느린 제가 가져간 미역국이며 반찬들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희는 배달음식 시켜 먹고 있어요 라고 하더군요. 손자 얼굴도 제대로 못 보고 그냥 겉도는 기분으로 1시간 정도 있다가 나왔어요. 아들 역시 배웅도 안 해주고 현관에서 다음에 또 와 라고 건성으로 인사하고 끝이었죠. 제 유일한 가족이라 할 수 있던 아들 내외가 절 홀대하자 가슴이 아파 견딜 수 없었네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갑작스럽게 슬픈 소식이 날아왔어요. 제 친오빠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연락이었죠. 사실 배다른 형제라 아버지 돌아가시고는 거의 연락도 안 하고 남처럼 살았는데요. 지방에서 사업을 하던 중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군요. 쭉 독신으로 지내 장례를 치러줄 마땅한 가족도 없어 제가 가야만 했어요. 영안실에서 오빠의 시신을 확인하니 뒤늦게 죄책감과 슬픔이 밀려오더군요. 세상에 저와 혈육으로 연결된 유일한 형제였는데 너무 남인 듯 외면하고 살았구나 싶더군요. 장례라도 보란 듯 잘 치러주고 싶었어요. 부랴부랴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친척들에게 연락도 돌리고 그 와중에 아들에게도 연락했어요. 영수야, 네 외삼촌 돌아가셨어. 문자로 장례식장 주소 보낼 테니까 꼭 와. 아, 그래? 알겠어. 아들의 목소리가 너무 담담해서 놀랐어요. 안타깝다는 말도 위로의 말도 없었죠. 머뭇거리다 그런 아들에게 물었어요. 영수야, 상주 서줄 사람이 마땅히 없는데 네가 좀 해줄 수 있겠어? 뭐? 내가? 상주는 보통 남자가 서는데 네 외삼촌이 결혼을 안 했거든. 그래서 자식도 없고 남자 형제도 없는데 나 요즘 일 때문에 바쁜 거 알잖아. 장례식장에도 오래 못 있을 거야. 그냥 엄마가 해. 차가운 아들의 대꾸에 더는 뭐라고 하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장례식 당일 이른 아침부터 친척들이 모여들었어요. 다들 진심으로 오빠를 애도해줬죠. 그런데 정작 제 아들은 보이지 않더라고요. 영호가 영순 언제 와? 친척 어른이 물으시는데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곧 올 거예요 하고 둘러댔지만 점점 창피해졌어요. 결국 점심때가 되어서야 아들 내외가 나타났는데 정장도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어요. 며느리 나의 청바지에 티셔츠 차림이었죠. 영수야, 왜 이제 와?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입고 왔어? 일하다 급하게 와서. 이 사람도 집에서 애 보다가 급하게 맡겨놓고 온 거 아니야. 죄송해요 어머님. 둘 다 변명도 사과도 하긴 했지만 영 성의가 없어 보였어요. 조문도 대충 하고는 할 일이 있어서라며 30분도 안 돼서 나가버렸죠. 장례식장에 온 시간보다 주차장에 차 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 같더라고요. 다른 친척들은 밤새 빈소를 지키고 마지막 발인까지 도와줬는데 정작 제 아들만 그런 식이니 얼마나 부끄럽고 서운했는지 몰라요. 영호가 영수 왜 벌써 가버렸어? 그래도 지 외삼촌 장례식인데. 영수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요. 길게 쉬는 게 힘들다더라고요. 계속 변명해야 하는 제 신세가 참 초라했네요. 오빠 친구분도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더군요. 야 영호가, 필승이가 생전에 네 얘기 참 많이 했어. 배다른 동생이지만 혼자 고생하면서 아들 키우는 게 안쓰럽다고. 나중에 꼭 도와줘야겠다고. 근데 오늘 영수가 이렇게 일찍 가버리니까 필승이가 서운해하겠다. 오빠 친구도 워낙 섭섭하니 그렇게 말했겠죠. 그 말을 듣는데 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네요.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 마음이 더욱 허전했어요. 혈육이 하나 더 떠나간 것도 그렇고 아들의 냉담한 태도도 그렇고 정말 이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죠. 오빠가 생전에 제게 주신 것들을 정리하면서 더욱 서글퍼졌죠. 그러던 중 제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전 같으면 아들이 미리미리 연락해서 어디서 뭐 해드릴지 물어보곤 했는데 이번엔 며칠이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먼저 연락을 했어요. 오빠 떠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생일을 챙겨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아들 내외에게 할 말이 있었거든요. 영수야, 다음 주가 엄마 생일인 거 알지? 아, 그랬나? 요즘 바빠서 날짜 감각이 없어졌거든. 예상은 했지만 목소리가 영 시큰둥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와서 같이 밥이라도 먹을래? 엄마가 할 말도 있고. 무슨 할 말? 전화로 하긴 좀 그러니까 엄마 생일에 잠깐 집에 들러, 며느리랑. 오랜만에 셋이 저녁도 먹고 얘기 좀 하자. 그래, 알겠어. 아들은 건성으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음이 아팠지만 그래도 아들 내외를 위해서 제 생일상을 정성껏 차렸는데요. 웬걸 제 생일 당일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도 아들 내외는 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어요. 결국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했는데요. 서너 번을 걸어도 안 받다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걸어보자 했을 때 드디어 연결이 되더군요. 영수야, 너 뭐해? 왜 안 와? 무슨 일 있어? 근데 이어 들려온 아들의 목소리는 너무나 경악스러웠어요. 그도 그럴 게 잔뜩 잠에 취해 있는 목소리였거든요. 아, 맞다. 엄마 생일... 깜빡했다.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다 싶더군요. 영수야,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날도 아니고 엄마 생일이잖아. 근데 어떻게 그걸 깜빡해? 하지만 아들은 미안하다 사과하는 대신 콧방귀를 뀌었어요. 웃기네 진짜. 돈 없는 주제에 생일이라고 오라가라. 그렇게 부모 대접이 받고 싶어? 아들의 말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두 손이 덜덜 떨리고 두 눈에 눈물이 차올랐죠. 돈 없는 주제에 부모 대접 받고 싶냐고요? 제가 언제 아들한테 돈 달라고 했나요? 그냥 생일에 얼굴이나 보자는 건데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영수야, 너 지금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뭐가? 솔직히 엄마 알잖아. 내가 요즘 엄마한테 왜 이러는지. 밉고 서운해서 그런 거 아니야. 왜 밉고 서운한데? 수진이 임신해서 이사 간다고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엄마 단칼에 거절했지? 내가 아빠 없이 엄마 손에 크느라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그런 것까지 다 얘기했는데 어쩜 끝까지 돈 주겠다는 소리라네? 그건 엄마도 경제적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그래, 엄마 돈 없는 거 누가 몰라? 내 말은 그런 주제에 왜 부모 대접까지 받으려고 하냐고. 나 계속 처리하다 오늘 주말이라고 이제 좀 쉬는 거야. 근데 굳이 그런 아들을 오라가라 해야겠어? 자기 생일이라는 이유로? 돈도 없으면서 생일은 뭔 생일이야. 그냥 조용히 넘어가면 될 거 가지고. 너 정말 왜 이렇게 변한 거야? 됐어. 엄마, 나 좀 더 자고 싶으니까 이만 끊을게. 오늘 못 갈 것 같으니까 그렇게 알아. 너 이대로 전화 끊으면 정말 우리 사이 인연은 끝이야. 난 아들 없는 셈 치고 살 거라고. 바라던 바네요. 아들은 그렇게 차갑게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툭 끊어지는 기분이었죠. 30년 넘게 키우고 뒷바라지한 자식한테 이런 소리를 들을 줄이야. 화가 나서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있다 결심했어요. 더는 내 자식이 아닌 아들 내외에게 본때를 보여줘야겠다고 말이죠. 저는 통장을 꺼내 잔고를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전송했죠. 그 액수만 무려 15억 원이었네요. 그 어마어마한 돈의 출처는 다름 아닌 저희 오빠였어요. 오빠가 죽으면서 본인의 재산을 전부 저한테 남겼거든요. 정말 얼마나 미안하고 고맙던지. 저 혼자 쓰기엔 너무 큰 돈이라 일부는 기부하고 일부는 아들 내외에게 주려 했는데요. 자기 복을 자기들이 걷어찬 셈이죠. 30분도 안 돼서 아들한테서 미친듯이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전 받지 않았죠. 그러더니 이번엔 직접 집으로 달려왔어요. 며느리까지 데리고 말이에요. 엄마 왜 전화를 안 받아? 내가 전화를 얼마나 했는데. 어쩐 일이니? 안 올 것처럼 얘기하더니. 통장에 그 돈 뭐야? 그거 정말 진짜야?
그 큰돈이 대체 어디서 났어? 엄마 복권이라도 된 거야? 복권은 무슨, 너희 외삼촌이 물려준 거야. 말도 안 돼. 아들은 물론 며느리까지 놀라서 입을 떡 벌렸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둘이 얼싸안고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더군요. 와씨, 여보, 이제 우리 드디어 이사 갈 수 있어. 차도 외제차로 한 대 새끈하게 뽑을 수 있겠다. 당신만 차 사게? 나는? 당신도 물론 차 한 대 뽑아줘야지. 내가 명품 가방이랑 모피코트도 사줄게. 당신 이번 신상 갖고 싶다고 맨날 노래를 불렀잖아. 제 옆에서 그 난리를 피우는 게 어이가 없더군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대체 뭘 하는 건지. 저는 아들 내외를 바라보며 차갑게 조소했어요. 내가 언제 그 돈 너희들 준다던? 그러자 기뻐하던 아들 내외가 얼음처럼 굳어 저를 바라봤죠.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우리 주려고 보여준 거 아니야? 니들이 돈 없는 부모는 부모 취급도 안 하기에 보여준 것뿐이야. 나 돈 없는 거 아니란 거. 니들 오늘 부른 것도 그 돈 주겠다는 얘기를 하려던 거였는데 상황이 달라졌지. 내가 전화 끊으며 부모 자식 간의 연도 끊기는 거라고, 아들 없는 셈 칠 거라고 했더니 영수도 뭐라고 했어. 바라던 바라며. 그러자 아들의 안색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 그건 그냥 나도 너무 피곤하고 속상하니까 그랬던 거지. 설마 내가 진짜로 엄마하고 연을 끊을까봐? 맞아요, 어머님. 지금 저희 이렇게 왔잖아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리려고요. 이빨린 거짓말로 말을 보태는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기가 막혔어요. 뭐? 니들이 내 생일을 축하하려고 온 거라고? 웃기고 있네. 내가 찍어서 보낸 통장 금액 보고 달려온 거잖아. 내 돈 또 뜯어먹으려고? 엄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뭐 돈에 미친 사람도 아니고. 아니, 너 돈에 미친 사람 맞아. 결혼하더니 네 와이프한테 물들어선 돈 없는 이 애미를 사람 취급도 안 했지. 근데 이제 돈이 생기니까 이렇게 태도가 달라지네? 제 이빠른 말에 아들 내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꼴도 보기 싫어 둔 연놈을 밖으로 몰아내고 현관문을 닫아버렸죠. 엄마 잠깐만! 문 좀 열어봐! 내가 잘못했어!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진정하시고 일단 이 문 좀 열어주세요. 아들 내외는 현관문을 쾅쾅 두드리면서 소리치고 또 소리쳤어요. 하지만 전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엄마, 아까 내가 잘못 말했어. 미안해. 문 열어줘. 1시간 넘게 그렇게 난리를 쳤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결국 아들 내외는 그날 밤 늦게까지 집 앞에서 기다리다 돌아갔어요. 하지만 아들 내외는 포기를 모르고 다음 날도 또 왔죠. 이번엔 무릎까지 꿇고 빌더군요. 엄마, 제발 문 열어줘. 내가 잘못했어. 그동안 너무 잘못했어. 며느리도 옆에서 같이 빌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정말 철없었어요. 용서해주세요. 돈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어머님한테 너무 차갑게만 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해서. 제가 바본가요? 그런 진정성 없는 사과에 홀딱 넘어가게.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한번 정이 떨어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니 쉽게 용서가 안 되더군요. 그냥 돌아가! 이제 와서 뭘 해도 소용없다. 난 분명히 말했어. 앞으로 우리 남남으로 살자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정말 잘못했어. 영수야, 너 나한테 돈 없는 주제에 부모 대접받고 싶냐고 했지? 나 그 말 듣고 너한테서 청대했다. 내가 그동안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너 키워준 값, 너희 그 신혼집 전세금 보태준 돈 전부 다 내놓으라고 하기 전에 썩 꺼져! 엄마, 내가 잘못했다니까.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평생 효도할게. 제발 이 문 좀 열어줘. 효도는 개뿔이. 썩 꺼져! 앞으로 나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이렇게 찾아오지도 마. 부모 자식 연 끊는다고 분명히 말했어. 그래도 도통 갈 생각을 않길래 결국 경찰을 불렀고요. 아들 내외는 그제야 꽁무니를 빼며 사라져버렸어요. 이후로도 계속 전화하고 찾아왔지만 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게 그 이후로 아들 인생이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요.
알고 보니 아들과 며느린 단순히 사치만 부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은 한번 돈을 물쓰듯이 쓰자 완전히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급기야 빚까지 지고 마구 웃돈을 써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빚을 막기 위해 도박에까지 손을 댔더군요. 처음엔 경마장이나 카지노에서 소액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깊이 빠져들면서 급기야 회사 돈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더라고요. 결국 얼마 안가 횡령이 발각되었고요. 아들은 해고당하고 실형까지 살게 됐죠. 전과가 남게 됐으니 재취직은 어림도 없는 일이 됐죠. 며느리는 또 어떻고요? 제가 죽으면 결국 유산은 자기들한테 올 수밖에 없다면서 계속해서 사치를 했더군요. 순식간에 카드빚이 수천만 원까지 불어났고요. 결국 집 전세금도 다 날아가고 그렇게 자랑하던 고급 아파트에서의 삶도 하루아침에 끝나버렸죠. 지금 아들 내외는 고시원에서 살고 있고요. 아들은 집에서 술만 퍼먹고 있다 하대요. 며느리가 마트 계산원으로 일하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돈댁도 빚뿐이라 도와줄 여력이 안 되는 것 같던데 아마 둘 다 제가 죽어 하루빨리 유산을 받기만을 바라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이미 거기에 대해서도 만반의 준비를 해둔 상태예요. 오빠가 물려준 돈 대부분은 사회에 기부하고 딱 제 노후로 쓸 정도의 돈만 남겨놨고요. 그마저도 제가 죽기 전에 전부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에요. 아들 내외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게요. 하나뿐인 손자가 눈에 밟히긴 하지만 더는 핏줄의 연연에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부모는 있을 때 잘해야 하는 거예요. 돈이 있든 없든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하고요. 아들 내외를 보세요. 다 자업자득이고 뿌린 대로 거둔 셈 아닌가요? 여러분도 부모님 계실 때 잘하시고 자식들에겐 너무 헌신하지 마세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은 부모 자식 간에도 예외가 없더군요.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